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여러분, 한류하면 가요나 드라마가 전부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도 한류의 바람을 타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을 넘어선 K-푸드, 바로 이 뒤에는 항상 이분이 계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예. 네.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한 소비 한계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식품업.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제일 먼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역사를 보면은 1967년에 설립되는데 당시에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좀 부족한 시절에 네. 또는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시절에 이럴 때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을 해놔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좀 기능을 좀 개편하고 또 명칭도 바꾸고 지금 현재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자 수로 따지면 11자입니다. 네. 그것은 2012년에 네.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영문 약자로는 AT라고 하고 우리 이 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전남 나주로 이전했습니다만은 네. 지난해까지는 서울 양재동 꽃시장 네. 옆에 있는 그게 AT센터라고 하고 있는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매 비축을 한다든지 또는 국내에 만성적으로 부족한 주요 양념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서 저희 비축 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방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과거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2012년도 이후에는 네. 수출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 등급 받으셨다고요. 근데 바로 직전에는 C를 받으셨다고 들어서 한 해 동안 무려 2등급이나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예,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인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주력 기능이나 할 수 있는 수출 촉진을 한다든지 또는 유통 개선, 식품 산업 또는 그 수급 안정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많이 도입을 했고 또 나름대로 이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도 많이 세웠고 해외 시장도 역점적으로 개척하고 하는 국내외로 전방위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또 공헌도 하고 직원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내고 해서 그렇게 한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장님 리더십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 연임제 이후에 최초로 연임한 기관장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글쎄요.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본격적인 개방도 되고 또 FTA가 전방위로 실시되고 네. 그야말로 외국의 어떤 농산물, 값싼 농산물도 많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우리 농산물도 품질 좋은 가공식품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산물도 우수하게 품질 관리를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유통 분야나 또는 식품 분야에서도 좀 새로운 활기를 찾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임이 되지 않나 제가 나름대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맡은 분야에서 네. 임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공직자로도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 가지 창의와 혁신을 하고 또 조직의 어떤 쇄신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네,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이번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셨죠.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이전을 해서 지금 약 한 10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또 워낙 수도권에 근무하던 사람이 지방에 가면은 네. 또 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불편함도 있지 않겠는가. 정부는 세종시에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오며 가며 시간 낭비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현지에 적응을 하는데 뭐 도시의 여건이라 할까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주변 어떤 생활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여겨져요. 지방 이전에 따른 뭐 일부 불편과 비용의 어떤 낭비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찾아온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의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한 탓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것이 유통 구조 개혁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센터, 공영 도매시장, 소매상 등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긴 과정을 거치는 만큼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 또한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의 평균 41.8%가 유통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고 산지와 중간 유통, 소비자까지 3단계 유통 과정의 정착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소비자 참여형 거래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급을 위해 매년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 그리고 단수 예측 모형 개발 등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거둬 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 환경이 언제쯤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농식품 분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고질적으로 농수산식품의 파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파동에 주로 많은 것이 여름에 어떤 고랭지 배추다. 네. 여름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의 대관령이라든지 강원도 고랭지 해발 600m 내지 700m 이상에 되는 그런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즉 공급은 한정돼 있고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한정적인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데 생산은 소비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을 정확히 맞춰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기 변화에 따라서 비가 조금 많이 와버리면 그냥 또 굉장히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가물어도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적게는 그냥 하루 정도 비가 오면은 또 이렇게 부피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며칠간 가물면은 또 생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러한 그 아주 취약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름 고랭지 배추다. 또 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정확하게 맞추어가기 어려운 그런 생산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기후 변화가 거의 전방위로 이렇게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병해충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농업의 생산 환경이 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입이 거의 자유화 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농산물에 올해 1월부터는 이제 쌀도 수입 개방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만은 전 농산물이 다 개방이 되고 외국의 싼 농산물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 가격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정한 수요 이상으로 우리가 공급 체제를 늘 생각하면서 비축해놓은 농산물을 방출한다든지 수입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아가면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잘 맞는 유통 개선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은 전통적으로 보면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약 1,3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50% 이상, 한 52% 정도가 도매 시장을 통한 유통이에요. 흐름이, 네. 물류의 흐름이. 그래서 도매 시장이 막히면은 굉장히 많은 차질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통 경로와 어떤 면에서는 경쟁 체제도 되고 또 시장 유통 경로를 비상시에는 대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만들자는 노력을 한 것이 사이버 거래다. 그래서 사이버 거래소가 지금부터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거래액이 52억에서 출발했습니다. 52억. 네. 근데 지금 4년 만에 2조 1,500억. 작년 거의 말 4배 기준으로 가량 성장한 굉장히 거예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거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오프라인 상에 네. 생길 수 있는 유통 비용 과다 또는 단계가 많은 것을 줄여나가는 그 어떤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조 1,500억 거래 실적이 상당 부분 학교 급식도 저희 그 거래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B2B나 B2C도 네.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통을 전통 경로를 통한 유통도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사이버 거래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라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유통 경로를 다원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통 비용 절감의 효과가 소비자들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지금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전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비자들이 하는 것이. 근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대안 유통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개방화 시기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요즘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농수산물 파동이 조금 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근데 가뭄이 지금 현재 뭐 기후 변화 요인도 있고 네. 또 기상 이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가뭄이 이렇게 강원도라든지 뭐 이 강화도 이제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가뭄의 사태가 심하고 남부 지역이라든지 중부 이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값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과거의 2년 동안 채소류, 양념류 값이 아주 낮았습니다. 2년 동안에. 생산은 많이 되고 네. 소비는 줄어들고 해서 값이 낮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값이 떨어졌다. 이제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또 올라간다고 바로 방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해오느냐. 이런 그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지나치게 폭등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없도록 저희 비축 물량을 이제 방출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또 방출을 해도 효과가 없다 할 때는 또 수입도 고려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신축적으로 또 방출을 하는 뭐 그런 정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나친 폭등 폭락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뭐 기상이 계속적으로 가물었으면은 네. 조금 심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고 해서 네. 막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항구적인 장마에 대비한 대책을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상류 지방에 잘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전국 저수지가 17,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저수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준설도 하고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가뭄 시대 대비에 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이에 따라 농업 부분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14억 중국 시장에 국내 농식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큽니다. 중국 농식품 소비 시장은 소득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약 1,10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내 식품 안전 사고와 단조로운 제품군으로 인해 중국의 농식품 수입량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농산물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와 창조적 아이디어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텐데요. 중국인 밥상 공략에 앞장설 국산 농식품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한중 FTA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은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중 FTA가 되면은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많이 밀려올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그런 우려인데 다행히 이번에 한중 FTA를 하면서 농산물 분야는 대부분이 현재 수준에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체결이 됐다. 즉 많은 품목을 36%에 해당되는 581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이라 해서 대부분을 또 양호해서 제외했다. 협상 이번에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초민감 또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것이 1,611개 품목 가운데 1,022개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뭐 그렇게 이렇게 특별 취급을 좀 해놓은 거고 나머지 품목은 또 15년 내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절폐하는 그런 구조로 협상을 해놓고 그 체결된 내용을 이제 국회 비준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조만간 이렇게 비준이 되고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일부 이제 중국 농산물이 우리보다 값이 또 3, 4배 이상 또 싼 것도 있고 네. 또 우리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식생활 패턴이나 관습도 좀 비슷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돼요. 또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것은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농산물의 이 수입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을 원료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공을 해서 중국에다 다시 파는 그런 가공무역 구조로 우리 농업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고추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가의 고추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뭐 쌈장이나 이렇게 장류로 만들어서 다시 파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구조로 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가공품을 사가는 구조로 점차적으로 변환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국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뭐 일부 불가피하게 우리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공 수출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그 우리 농산업의 구조는 그런 구조를 가야 된다. 저는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 하는 것이 영어를 뭐 FTA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트레이드 수출과 수입이 중요한 것이지만 한중 FTA는 좀 트레이드 측면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네. 평화와 또 번영 또는 뭐 남북의 통일을 또 앞당길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의 하나도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전략적이고 미래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FTA를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가 수출을 얼마 했고 수입을 얼마 했고 또는 뭐 후생 효과가 얼마고 이런 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인 우리 후손들이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를 구축하고 안전한 안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경제 활동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뭐 그러한 차원에서 FTA를 한중 FTA는 그렇게 좀 보고 접근을 하고 대안도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별성 있는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최대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에 지금 우리나라 상품들이 입점이 돼 있죠. 예. 아무 나라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데요. 예, 뭐 알리바바라는 중국 최대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물류 체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네. 중국 내에서 독특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그게 한국 식품 전용관을 알리바바에 이렇게 입점을 시켜서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네.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한국 상품 전용관도 티몰에다가 이렇게 구축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알다시피 워낙 크고 먼 나라이기도 하죠. 거리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해결 과제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온라인상에서 그것을 개척을 했는데 조만간 아마 8월 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청두, 우리 가까운 청도에다가 물류센터, 우리 한국 물류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중소식품 기업이 이 요구 사항들이 보면은 중국 본토 안에 어떤 거점 기지를 만들어 주면은 네. 우리 식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노력해서 약 한 14,000제곱미터, 약 한 우리 평수로 환산해 보면 약 한 4,300평 정도의 규모의 어떤 냉장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정식으로 이렇게 개장이 되면은 많은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륙을 거점으로 한 본격적인 거점 한국 식품의 대중국 거점 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전방위로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이런 물류 기지도 만들고 네. 또 지사도 설치하고 또 현재는 뭐 전시회나 박람회나 여러 가지 각종 홍보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은 아주 우수한 품질의 고급 식품이다. 뭐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좀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돼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과 해산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육류의 경우는 양, 소, 닭고기 등이 허용되지만 이슬람식 순서와 방법에 따라 도축된 것만 인정되고 과자, 빵 등 가공식품은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 1명이 할랄 식품을 섭취하는 무슬림에 해당되는데요. 2012년 기준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1조 880억 달러이며 다가오는 2018년 1조 6,2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이 거대 시장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동안 국내 농식품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은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할랄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6억 8천만 달러로 고작 세계 시장의 0.1%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가 할랄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업계의 할랄 시장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할랄 시장. 이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요즘 중국 시장만큼이나 크다고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 교도인들이 먹는 할랄 음식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순방 다녀오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예, 알다시피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정보나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슬람 인구로 봐서도 18억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오. 식품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네. 2012년도 기준으로 1조 880억 달러. 저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0조 원 가까이 된 1,100조 원이 되는 그 중국 시장 규모 네. 정도가 이르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도 많이 없었고 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대통령께서 UAE하고 이슬람권에 이렇게 순방하시면서 협정 MOU를 맺어와서 우리 식품이 본격적으로 이슬람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파견 보내고 저희들이 조만간 지사를 아부다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중동 시장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많이 얻고 또 중동에 있는 큰 업체들이 우리와 본격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전시회나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사가 설립되고 기반이 갖추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 블루오션 새로운 네. 시장이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이슬람권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할랄 즉 이슬람 율법이 허용되는 음식 네. 그건 할랄이라는 좀 인정의 좀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네, 할랄 인증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품위생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랄은 뭐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들도 먹지 않고 알코올 또는 알코올성 음료도 먹지 않고 하는 그다음에 도축 방법도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뭐 그러한 방법으로 도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마다 할랄 인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뭐 굉장히 까다롭고 접근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현재도 우리 이 식품이 많이 진출해야겠습니다. 할랄 인정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류도 있고 뭐 다양한 식품들이 이제 이슬람권에 진출해 있고 뭐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방콕 인데도 많이 그 진출해가 있는 것들이 할랄 인정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중동 지역의 거점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식품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기업들. 대학생들이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 위주 취업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유망한 중소식품 기업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텐데요. 사실 중소식품 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2015년 5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며 국내 식품 산업도 2013년 기준 157조 원으로 5년간 연평균 5.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가 향후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우수 중소식품 기업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려가 앞서는 상황인데요. 남녀를 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굴해 우리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농식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사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래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데 네. 영문 약자로 얍이라고 했습니다. 얍이요? 얍, YAFF, 양 에그리 푸드 펠로우십이라고 했는데 농식품 미래 기획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공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식품 분야와 유통 분야, 수출, 수입 이런 분야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자료도 교환하고 또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1년 만에 약 한 2,520명 정도가 회원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뭐 미국의 동부 지역에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 등 이런 학생들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일본, 상해, 뭐 이 구주, 미주 전 세계에 걸쳐서 젊은 학생들이 IT 전공 분야 또는 건축, 토목, 뭐 식품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 우리 AT가 어떤 국내외 행사를 할 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하고 네. 방학 중 또는 1년에 어떤 몇 번씩 인턴으로 와서 채용돼서 또 공기업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공기업과 같이 활동을 해보는 기회를 젊은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제가 지역에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방문하고 수출 현장에 다니고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만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얍 회원들을 뒤에 배석을 시켜서 직접 경영주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그 대학 현재의 교육이 보면은 또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에 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봐라. 농업이나 유통이나 식품이나 수출 분야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다. 중소식품기업도 일자리가 무지히 많다. 학생들이 일자리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눈을 넓혔고 그 교육 프로그램도 그냥 소위 말하는 첫 시간부터 창업 절차, 둘째 시간에 창업 자금 조달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이고 엑기스 되는 내용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아주 유익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예. 한국 춘란이라는 게 예. 1억 2천만 원대 경매로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 한국 춘란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비싼 거죠? 그 우리가 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뭐 성진이나 뭐 축하할 때 보내는 뭐 10만 원 내외의 그런 네. 양난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만은 그런 난도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토종으로 자라는 뭐 그런 특이한 그런 난들이 있습니다. 토종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에도 있고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난이 현재까지는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 체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적으로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좀 판매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경매 제도로 해서 거래가 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준비를 해서 우리 양재동 꽃시장에 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한국 춘란의 경매제를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을 터뜨렸다 하고요. 처음에 5,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지난해 값이 많이 올라가고 올 초에 1억 500만 원짜리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얼마 전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즉, 난 하나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잘 이렇게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난 시장이 약 2,500억 정도의 시장인데 네. 이렇게 공개 경매제를 해서 어떤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네. 또 종사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이 1조 시장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업 분야에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품들을 지하에 있는 것을 좀 끌어내어서 공개되고 투명한 거래 제도로 올림으로써 많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 특히 난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재배 적지가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요? 온도나 습도가 일정하고 햇볕도 일정한 그런 베란다에서 일정한 기간 키우다가 출하하기 얼마 전에 이제 전문 재배 단지에 이렇게 넣어서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또 잘 받으면 몇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은퇴자들의 좋은 그 부업 소득거리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이 어떤 영역을 뭐 먹는 농업, 쌀을 밥을 해먹고 뭐 고추, 마늘, 양파 재배해서 먹는 농업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먹는 농업의 시대를 넘어서서 네. 이런 거 보는 농업, 치료 농업, 새로운 기능성 농업,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신소재, 고부가치 신소재를 만들어서 파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발굴해내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고부가치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어떤 패러다임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신종플루로 네. 고생을 했는데 신종플루의 그 치료약이 타미플루인데 네. 타미플루의 주 성분이 중국에서 나는 팔각회향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스타니스라는 성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서 만드는 벤처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였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있는 많은 자원들, 한약재, 기타 많은 그 자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특수한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것을 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농업의 어떤 면에서 식용 농업을 비식용 고부가치 농업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학자들의 목만은 아니고 농학자들과 뭐 의학자들, 기타 약학자, 막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IT와 BT와 그야말로 NT 등을 융복합한 새로운 어떤 창조 농업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먹는 농업의 시대로는 부가가치가 뭐 아주 크지 않은데 네. 새로운 농업, 지금같이 뭐 춘난 같은 그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거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농작물에서 신소재를 추출해내서 고급 상품, 약품 만들어서 파는 농업 등 고부가치의 농업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농업의 새로운 영역적 창조 농업의 시대다. 근본적으로는 튼튼한 1차 산업의 기반 위에서 네.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과 상상력이 들어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의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미래 첨단 과학의 산물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동의보감 아시다시피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이 지금 21세기에도 중국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부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을 보시면은 우리 농업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진 고부가치 첨단 산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앞으로 애정과 또 성원을 보내줘야 되고 과학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고부가치를 높여야 되는 중요한 민족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미래 산업으로서 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진 게 바로 이 농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앞으로도 우리 농업에 더욱더 활력과 또 기회를 불어넣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불러불러 뭐 이러면서 식음 좀 피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신은 신나고 호는 혼나고. 그래서 결혼이 뭐냐? 결국은 혼나다 끝나. 강의를 통해서 힘을 주고 기본적인 베이직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 빡빡하죠? 빡빡. 결국은 이 고통을 해결하는 시간보다는 쾌락에 빠져가지고